창밖에는 진눈깨비가 섞인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연초 사업 계획으로 분주했지만 민석의 책상 위만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다. 민석은 멍하니 듀얼 모니터 중 오른쪽 화면을 응시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무미건조한 문구가 적힌 웹페이지였다. 민석은 익숙한 동작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마쳤다. 매년 이맘때면 거치는 통과일에 같은 일이었다. 대출 이자 상환액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민석 씨 오늘 회식 있지 않았지? 옆자리 박 과장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지만 민석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마우스 커서가 배우자 의료비 항목 위에 멈춰 섰기 때문이었다. 전업주부인 아내 지수는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다. 가끔 환절기마다 들르는 내과나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치과 스케일링이 내역의 전부여야 했다. 그런데 목록 중간 낯선 이름 하나가 민석의 시신경을 자극했다. 10월 14일 산부인과 85만 원. 순간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85만 원. 단순한 검진이나 질염치료 같은 항목으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다. 비급여 항목이 대거 포함된 수술이나 특수검사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을 스친 더 큰 의문은 금액이 아니었다. 날짜였다. 10월 14일. 그날은 민석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지수가 결혼 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들과 2박 3일 부산 여행을 떠난다고 했던 날이었다. 여보 나 정말 오랜만에 애들이랑 바다 보고 올게. 혼자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표정으로 캐리어를 챙기던 지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석은 미안한 마음에 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수는 친구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한사코 거절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해운대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셀카 사진을 보내왔고 민석은 좋은 시간 보내라는 답장과 함께 기프티콘을 보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기록상 지수는 그날 부산이 아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산부인과에 있었다. 민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해 병원의 위치를 검색했다. 강남역 인근의 유명 산부인과였다. 당일 수술과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화면에 가득 찼다. 민석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착오일 수 있다. 동명이인이거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수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된 내역이 오류일 확률은 희박했다. 민석은 책상 아래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작년 10월의 카드 결제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수의 체크카드 내역에는 그날 부산에서의 소비 기록이 점철되어 있었다. 해운대 근처의 카페, 광안리의 횟집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부산 여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은 단호했다. 지수는 그날 서울에서 8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진료를 받았다. 카드 내역은 부산인데 몸은 서울에 있었다. 민석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만약 그녀가 친구들과의 여행을 핑계로 서울에 남았다면, 그리고 굳이 남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산부인과를 찾았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남편인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정. 민석은 다시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았다. 10월 14일. 그로부터 2달 전, 3달 전의 일들을 되짚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민석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수와의 부부관계에 소홀했었다. 마지막 관계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적어도 10월에 수술을 받을 만큼의 접점은 없었다. 결론은 잔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민석이 모르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물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 여행이라는 정교한 알리바이를 설계한 것이다. 민석 씨? 안 가? 다들 일어섰는데.
박 과장의 목소리에 민석은 황급히 모니터를 껐다. 검은 화면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아, 먼저 가세요. 저는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경련하듯 떨렸다. 동료들이 빠져나간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지수가 그날 보내준 부산 바다 사진. 다시 보니 기묘했다. 사진 속 지수는 평소보다 과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지나치게 평범했다.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관광지의 풍경처럼. 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엎어버렸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수는 지금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현숙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얼굴을 하고서 민석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대신 그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지인의 연락처를 꺼냈다. 예전에 형사사건에 휘말렸던 친구가 건네주었던 뒷조사를 전문으로 한다는 업체의 번호였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민석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여보세요? 조사할 게 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연말정산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황급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지옥으로의 초대장이었다. 민석은 강남 대로변의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분명 퇴근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마주하는 세상은 이미 흑백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낡은 상가 건물의 4층 현대자산 컨설팅이라는 밋밋한 간판이 걸린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 안쪽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삐걱거리는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내가 민석을 위아래로 흘어보았다. 날카로운 눈매가 민석의 초췌한 얼굴을 후고 지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전화하신 분입니까? 민석은 대답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10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메모였다. 이 날짜에 제 아내가 정말 이 산부인과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남자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메모를 확인하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다. 선생님처럼 점잖으신 분들이 여기 올 때는 이미 답을 반쯤 알고 오시더군요. 저희는 그저 그 답의 도장을 찍어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지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는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보통 이런 건 세트로 나옵니다. 병원 기록 카드 내역 그리고 그날의 동선. 특히 부산 여행이라고 하셨죠? 그 알리바이를 누가 도와줬는지까지 파헤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주시죠. 사무실을 나오는 민석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40년을 넘게 살아오며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인생이라는 성적표가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집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날도 추운데 고생 많았네. 얼른 손 씻고 와요. 당신 좋아하는 냉이 넣고 찌개 끓였어. 민석은 지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저 맑은 눈동자가, 저 다정한 목소리가 모두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응. 일이 좀 많았어. 입맛이 없네. 좀 쉴게. 어머 어디 아픈 거 아냐?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혹시 연말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지수는 걱정스러운 듯 민석의 이마에 손을 올리려 했다. 민석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거실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지수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다. 여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신경 쓰지 마. 민석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벽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 흔한 약속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다음 날부터 민석의 일상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다. 그는 지수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려 시도했다. 하지만 평소 비밀번호를 걸지 않던 지수의 폰에는 전에 없던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확실해. 민석은 퇴근 후에도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집 베란다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평온한 일상이 민석에게는 기괴한 연극처럼 보였다. 사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일단 10월 14일자 병원 CCTV 확보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혼자가 아니더군요. 사진 보낼 테니 확인하시겠습니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을 열었다. 저화질의 흑백 사진이었지만 민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여자는 분명 지수였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고 접수대로 향하는 남자.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본 순간 민석은 숨을 멈췄다. 이럴 수가. 성훈 선배? 김성훈. 민석의 대학과 선배이자 가끔 부부 동반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역 요지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민석에게는 늘 인생의 멘토인 척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민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사진 속에서 성우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지수를 부축하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짓에는 오랜 연인 같은 익숙함과 애틋함이 묻어났다. 민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부산 바다를 보고 있다던 그 시간에 남편의 선배와 함께 아이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은 차 안에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클렉슨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을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그날 밤 민석은 탐정을 다시 만났다. 탐정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그날의 풀 코스입니다. 부산 여행 간다고 집 나선 뒤에 바로 성훈이라는 사람 오피스텔로 갔더군요. 거기서 사흘 내내 머물렀습니다. 부산 사진요? 그건 지수 씨 친구 중 한 명인 미경이라는 여자가 대신 올려준 겁니다. 그 친구도 공범이었단 말입니까? 뭐 여자들 우정이라는 게 가끔 이럴 때 빛을 발하죠. 남편 속이는 이래요. 여기 보시면 미경이가 부산에서 지수 씨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주 철저하더군요. 민석은 봉투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성훈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며 신혼부부처럼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지수가 성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85만 원이라는 수술비, 존재하지 않았던 부산 여행, 그리고 친절한 선배의 가면을 쓴 배신자.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정도면 소송에서 백전백승입니다. 탐정의 물음에 민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이 나를 바보로 만든 시간만큼 똑같이 돌려줘야죠. 그 인간 가정도 직장도 명예도. 내가 느낀 이 비참함을 그대로 맛보게 해줄 겁니다. 민석은 봉투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단호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언제 와? 당신이 좋아하는 굴 좀 부치고 있는데. 식으면 맛없으니까 얼른 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다 왔어. 금방 들어갈게. 민석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는 민석이 연출하는 새로운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품 안의 사진들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그 통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삑삑삑삑. 나 왔어. 민석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진실을 모르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민석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벗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안은 평온했다. 주방에서는 기름에 지져지는 굴전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고 거실 조명은 평소보다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민석은 현관에 서서 자신의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뒷모습은 민석에게 안식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석의 눈에 비친 지수의 등은 낯선 짐승의 가죽처럼 이질적이었다. 어머 여보. 왔어? 오늘 밖이 많이 춥지? 얼굴이 꽁꽁 얼었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민석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민석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은 지극히 헌신적이었다. 민석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이를 악물고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응, 바람이 좀 차네. 웬 굴전이야? 오늘 무슨 날인가? 민석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넌지시 물었다. 가방 안에는 탐정에게 받은 그 추잡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냥 시장 갔더니 굴이 너무 싱싱하더라고. 당신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고 해서 여보 손 씻고 와. 금방 차릴게. 민석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순박함을 잃고 복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세수를 하며 차가운 물로 머릿속을 식혔다. 지금 당장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사진들을 던져버릴까? 아니야, 그러면 그놈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야. 한꺼번에 아주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차려졌다. 지수는 연신 민석의 앞접시에 굴전을 놓아주며 제잘거렸다. 여보, 내년 봄에는 우리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저번에 부산 갔다 오니까 확실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 당신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야 해. 부산이라는 단어가 지수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민석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멈췄다. 지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스스로 믿고 있는지도 몰랐다. 부산 좋았지? 그때 미경이랑 갔었나? 민석이 짐짓 다정한 척 물었다.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경이가 숙소랑 다 알아봐서 진짜 편하게 놀다 왔어. 해운대 밤바다 보면서 당신 생각 많이 했는데. 다음에 꼭 같이 가자. 그래, 미경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와이프 바람 쐬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여보, 당신 그때 병원 간 적은 없어? 부산에서 몸이 좀 안 좋았다거나. 순간 지수의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석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화사하게 웃었다. 병원? 아니, 전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잠만 푹 잤는데? 왜 내 카드 내역에 뭐 이상한 거라도 찍혔어? 아니, 그냥.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길래 물어봤어. 민석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국물이 마치 용암처럼 가슴을 태웠다. 지수는 다시 평정을 되찾은 듯 수다를 이어갔지만 민석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성훈 선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성훈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다. 성훈은 강남의 번듯한 빌딩 상층부에 개인 집무실을 가진 임원이었다. 민석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성훈의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성훈의 고급 세단이 매끄럽게 주차 공간으로 들어섰다. 성훈이 차에서 내려 넥타이를 고쳐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쫓았다. 성훈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석의 낮은 목소리에 성훈이 멈춰 섰다. 고개를 돌린 성훈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으나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다. 어이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성훈은 마치 친동생을 만난 듯 민석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은 불과 2달 전 지수의 어깨를 감싸고 산부인과 복도를 걷던 그 손이었다. 민석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누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형님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점심이라도 한 끼 하시죠. 좋지 좋고 말고.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이었어. 저 앞 일식집 괜찮은데 그리로 가자고. 일식집 룸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비싼 사시미와 사케가 놓였다. 성훈은 연신 민석의 잔에 술을 채우며 너스레를 떨었다. 자네 요새 얼굴이 좋아졌어. 지수 씨가 내조를 잘하나 봐. 역시 우리 지수 씨가 성격도 좋고 살림꾼이지. 우리 지수 씨라는 표현에 민석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민석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성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형님 지수가 요즘 부쩍 부산 여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월에 친구들이랑 다녀온 게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성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시선을 피했다. 아 그래? 부산 좋지. 바다 냄새도 나고. 여자들끼리 가면 더 신나지 않겠어? 근데 형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부산에 있었다던 그날 제 연말정산 서류에는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 진료비가 찍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금액으로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성훈은 술을 삼키지 못한 채 멈춰섰고 방 안을 흐르던 은은한 일본 음악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민석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뒷모습이었다. 성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 들여다 멈췄다. 이게 뭔가 민석아. 이건 오해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요? 형님이 왜 내 아내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는지, 왜 내 아내가 형님 오피스텔에서 사흘이나 머물렀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대학 선배로서의 각별한 후배 사랑입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성훈은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풀었다. 평소의 여유로운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발각된 범죄자처럼 비굴한 표정뿐이었다. 민석아 제발 진정해라. 지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잠시 도와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이를 지웁니까? 형님 저 바보 아닙니다. 40년을 넘게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에요. 형님이 지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둘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다 알고 왔단 말입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렸다. 형님 아내분 그리고 형님네 회사 회장님 이 사진들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형님이 쌓아온 그 화려한 성체가 무너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성훈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민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민석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다 보상할게. 지수랑도 당장 끝낼게. 아니 내가 이혼이라도 시켜줄까? 제발 내 가정이랑 직장만은 건드리지 마라. 부탁이다. 민석은 차가운 눈으로 성훈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우러러보던 선배의 모습은 추악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민석은 성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보상?
당신이 줄 수 있는 보상은 없어. 내가 느낀 그 비참함, 내 10년의 세월이 부정당한 그 기분 당신도 똑같이 느껴야지. 민석은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챙겨 넣었다. 그리고 룸을 나서기 전 떨고 있는 성훈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지수한테는 내가 말할 때까지 입 뻥긋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즉시 이 사진들은 형님 사모님 핸드폰으로 전송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식당을 나온 민석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속의 울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복수의 서막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수였다. 민석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평소처럼 밝게 불이 켜진 자신의 집 창문이 보였다. 그 안에서 지수는 아마도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과일을 깎고 있을 것이다. 민석은 주머니 속에 이혼 서류를 꽉 쥐었다. 지수야, 이제 내가 만든 그 가짜 천국에서 내려올 시간이야. 민석은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결연한 걸음을 내디뎠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적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민석은 평소처럼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온화했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수가 정성껏 깎아 놓은 배와 따뜻한 대추차가 놓여 있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민석을 발견하고는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여보 왔어? 오늘 밖이 많이 춥지? 차 식기 전에 얼른 마셔. 몸에 좋은 거니까. 그녀는 다가와 민석의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다. 평소라면 다정한 아내의 손길에 고단함이 씻겨 내려갔겠지만 지금의 민석에게 그 손가락은 독사의 혀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다. 민석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의 손을 피했다. 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민석은 대답 없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대추차 잔을 가만히 응시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야, 너 10월에 부산 갔을 때 정말 좋았다고 했지? 민석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생글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오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니까. 왜 갑자기 또 부산 얘기야? 가고 싶어?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 몇 장을 추려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마치 도박판에서 패를 던지는 타짜처럼 그의 손길은 단호하고 거칠었다. 지수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10월 14일 강남의 어느 산부인과 접수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성훈의 얼굴도. 지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찻잔을 잡으려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게 뭐야? 내가 나한테 설명해줘야지. 이게 뭔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강남 산부인과 수술실 앞에 있는지 말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히려 차분하고 낮게 깔렸다. 그 차가운 침착함이 지수를 더 공포로 몰아넣었다. 여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어. 내가 설명? 해봐.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내가 그날 부산에서 친구들이랑 먹었다던 횟집 영수증, 그리고 내 친구 미경이가 내 카드로 긁고 다닌 내역들까지 내가 다 확인하고 왔거든. 내 몸은 서울에 있는데 카드는 부산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 아주 치밀하게도 짰더군. 민석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다.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서였다. 이 85만 원. 산부인과 수술비. 너 나 몰래 무슨 수술 받았니?
우리 사이에 애 가질 일 없었던 건 내가 더 잘 알 텐데. 누구 애야? 성훈 선배 애야? 성훈 선배라는 이름이 민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수는 비명을 지르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민석의 무릎을 붙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한 번뿐이었어.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옛날 생각에 잠깐 흔들린 거야. 정말이야. 민석은 혐오스러운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한 번뿐? 한 번의 실수로 애가 생겨서 수술까지 해? 그리고 그 수술하는 날 나한테 부산 바다 사진을 보내? 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지수야. 내가 너를 위해 1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밖에서 굽신거리며 벌어온 돈으로 그놈이랑 호텔 다니고 그놈 애를 지워. 민석의 외침이 거실 천장을 울렸다. 평소 화 한 번 내지 않던 남편의 폭발에 지수는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미안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으면 죽어. 그 사람이 강요한 거야. 난 거절 못해서. 비겁하게 남 탓하지 마. 사진 속에 넌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 성훈 선배 품에 안겨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더군. 내가 오늘 그 인간 만나고 왔어. 무릎 꿇고 빌더군. 자기 가정이랑 직장만은 지켜달라고. 너랑은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내가 매달린 거라고 하던데. 지수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충격받은 눈으로 민석을 올려다보았다. 믿었던 불륜 상대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발을 뺐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몰려온 듯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자기가 먼저 죽자고 달려들어 놓고. 그래, 그게 너희들의 수준이야. 추잡하고 더러운 욕정의 끝이지. 이제 너희 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 집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내 명의로 된 예금이랑 적금도 전부 가압류 신청해놨어. 몸만 나가. 아니, 내 옷가지랑 짐들. 지금 당장 다 싸서 나가. 여보, 이 밤에 어딜 가라고.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수는 다시 민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민석의 가슴은 이미 거대한 빙하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설명은 법정에서 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미경이랑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줄게. 내가 부산 간 척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부모님한테도 이 사진들 보낼 거야.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다고. 안 돼. 아빠 심장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 민석 씨, 제발. 지수는 거의 실성한 듯 거실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민석은 그녀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짐가방을 거칠게 꺼내왔다. 옷장에 있는 그녀의 옷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은 지수의 팔을 잡아 현관으로 끌고 갔다. 지수는 저항하며 버텼지만 분노로 가득 찬 40대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민석은 지수를 복도로 밀어내고 가방을 던졌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은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성훈 선배. 그 인간도 곧 지옥을 보게 될 테니 기다리라고 전해줘. 철컥.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서는 지수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석 씨,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봐. 여보. 민석은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르르 주저앉았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대추차는 이제 완전히 식어 있었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홀로 숨을 몰아쉬었다. 10년의 세월이 아니 그가 믿어온 인생의 절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밤이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가 자욱한 거실에서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복도 너머 지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민석은 결심했다. 자신을 기만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주겠노라고. 법원을 나서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민석의 손에는 방금 발급받은 이혼 확정 판결문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 판결문이 쥐어져 있었다. 6개월간의 피 말리는 법정 공방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찬바람이 불던 계절에 시작된 싸움은 어느덧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었다. 민석은 코트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저 멀리 화단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췌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수였다. 한때는 화사한 명품 옷과 우아한 미소가 어울리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민석을 발견하고는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민석 씨. 민석 씨, 잠깐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지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다. 민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지수가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빠는 나 보지도 않으시고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고시원 전전하고 있어. 성훈 그 인간은 연락도 안 돼. 민석 씨, 나 제발 살려주면 안 돼? 위자료 조금만 깎아줘, 응?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 담긴 것은 사랑도 미안함도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한 비굴함 뿐이었다. 민석은 차갑게 지수의 손을 뿌리쳤다. 지수야, 내가 부산에서 그놈이랑 웃고 있을 때 나는 집에서 내가 올 날만 기다리며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었어. 내가 수술대 위에서 그놈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아픈 줄 알고 보약 지으러 다녔고, 내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 너는 내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었니? 민석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이미 늦었어. 내가 겪는 그 지옥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뿌린 씨앗이 자란 거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경찰서에서 보게 될 테니까. 민석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지수의 절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동정심조차 사치라는 것을 그는 지난 6개월의 지옥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그날 오후 민석은 마지막 정리를 위해 성훈의 회사 근처를 지났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훈은 이미 해고당했다고 했다. 공금 유용과 품위 유지 위반.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의 아내 헤라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나누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민석은 잠시 차를 세우고 성훈이 자주 가던 단골바 근처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낡은 점퍼 차림에 성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반짝이던 구두 대신 뒤축이 무너진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선배가 아니었다. 성훈은 민석의 차를 알아보았는지 멍하니 멈춰섰다. 민석은 창문을 내리고 성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성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차 문을 두드렸다. 야, 김민석. 너 속 시원하냐? 나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행복하냐고. 성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고약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민석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연기를 성훈의 얼굴에 내뿜었다. 형님 행복하냐고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딱 그 정도의 기분입니다. 이 독한 놈. 내가 그러고도 후배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후배? 형님은 선배라서 제 아내를 건드렸습니까? 형님이 가진 그 잘난 권력과 돈으로 제 가정을 유린할 때는 후배라는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드셨나요? 이제 그 잘난 권력도 돈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아, 형님 아내분이 그러시더군요. 다시는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형님은 이제 아버님도 선배님도 아닌 그저 추잡한 전과자일 뿐입니다.
민석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뒤에서 성훈이 욕설을 퍼부으며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석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서글픈 가사였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지수의 물건은 이미 다 치워졌고 집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다. 그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와 집 안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다. 민석은 식탁 위에 놓인 연말정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종이 뭉치. 그는 그것을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혼자만의 축배를 들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탐정이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뭐 하실 계획입니까? 민석은 잠시 창밖에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다. 40대 중반.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나이였다. 여행이나 좀 다녀오려고요. 이번엔 가짜 부산 여행 말고 진짜 나를 찾는 여행 말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바다도 좀 보고 낚시도 좀 하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전화를 끊은 민석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큼지막한 낚시 가방과 배낭 하나. 그는 현관문의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배신에 치를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비바람을 견뎌내고 굳건히 서 있는 오래된 나무 같은 얼굴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석은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껐다. 어둠이 내린 집 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지수가 보내줬던 그 가짜 부산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아침 집 앞 공원에서 직접 찍은 활짝 핀 목련 사진을 저장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민석의 뺨을 스쳤다. 그는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다. 동해 바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의 전조등이 길게 뻗어 나갔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후배도 아닌 오직 김민석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올드팝이 흘러나왔고 민석은 아주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13월에 고지서가 가져온 지옥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눈부신 봄날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방은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우면 끝나는 비좁은 침대와 삐걱거리는 책상, 그리고 벽지에 밴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이제 지수의 유일한 세계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녀가 누렸던 강남 아파트의 폭신한 구수 이불과 은은한 아로마 향기는 이제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다. 지수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3분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형벌이었다.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놓인 거울에 머물렀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는 푹 꺼지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40대 여인. 이게 나라고? 지수는 마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민석이 곁에 있을 때 그녀는 늘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민석은 계절마다 좋은 화장품을 사다 주었고 주말이면 그녀를 데리고 경치 좋은 곳으로 나가 맛있는 것을 먹였다. 그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지수에게는 당연한 공기 같았다. 하지만 공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면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진 차가움은 가실 줄을 몰랐다. 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부산 여행이라 속이고 성운의 오피스텔로 향하던 그 설렘. 성운의 부드러운 말투와 화려한 외제차, 그리고 민석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한 긴장감. 그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다.
민석과의 생활은 너무나 익숙해서 지루한 일상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바보 같은 년, 정말 미친년이었어. 지수는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쫙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성우는 철저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지수를 나에게 매달린 스토커로 몰아세웠다. 지수가 수술을 받던 날 병원비 결제를 도운 것도 후배 아내가 하도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뿐이라며 발을 뺐다. 지수가 성훈의 오피스텔 앞에서 그를 기다렸을 때 성훈은 차 유리창조차 내리지 않은 채 그녀를 밀치고 지나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장 꺼져, 추잡한 년아. 그것이 성훈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토록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독설이었다. 지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었다. 민석은 매일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군구구마나 붕어빵을 사오곤 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여보 따뜻할 때 먹으라고 웃던 그 평범한 목소리. 주말 아침이면 늦잠 자는 지수를 대신해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고 주방에서 달걀 프라이를 굽던 그 뒷모습. 그때 미안하다고 빌었어야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민석이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온 생애를 건 신뢰였다는 것을. 그 신뢰를 그녀는 연말정산 서류 몇 장의 가치보다 못하게 여기며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친정 부모님과의 전련도 뼈아팠다. 아버지는 내 딸 중에 그런 년은 없다며 대문을 걸어 잠갔다. 명절이 다가와도 갈 곳이 없었다. 친구 미경이마저 민석의 소송 증거로 채택된 후 너 때문에 내 가정도 풍비박산 날 뻔했다며 지수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세상 천지에 지수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지수는 밤마다 민석의 SNS를 몰래 훔쳐보았다. 민석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듯 했다. 낚시터에서 찍은 고요한 호수 사진, 투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1인용 식탁,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그의 미소. 사진 속 민석은 지수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아니, 오히려 지수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뒤 비로소 자유로워진 사람 같았다. 민석 씨, 당신은 그렇게 웃고 있구나. 지수는 휴대폰 화면 속 민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눈물이 화면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일상이 사실은 민석이 눈물겨운 인내로 지켜온 성벽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인력 사무소나 식당 뒤풀이 일을 찾아 나선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친 일에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은 갈라졌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불 켜진 창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다. 저 안에 어느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의 일과를 묻고 아내는 따뜻한 국을 푸고 있겠지. 지수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았다. 찬바람이 그녀의 얇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오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생했다고 안아줄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망상이었다. 그녀가 지운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과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남자의 마음을 스스로 난도질해 지워버렸다. 지수는 차가운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었고 그 대가는 남은 생애 전체를 바쳐도 갚지 못할 만큼 무거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마치 민석의 퇴근 신호처럼 들려 지수는 한참 동안 그 소리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그녀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겨울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 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